총 17년간 멀티미디어 개발 분야에서 종사를 이는 약 167배가량 압축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학원에서 멀티미디어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후 H.264, HVC, AV1을 포함한 비디오 코덱 기술을 개발하였고, 인코더와 트랜스코더에 대한 시스템 역시 개발하여 왔습니다. 그 외에도 리마스터링이나 데인터레이싱 같은 이미지 처리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하드웨어 기반 코덱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담당 업무는 레퍼런스 모듈 설계, 부하 알고리즘 연구, 하드웨어 커널 제어를 위한 호스트 어플리케이션 설계 등 코덱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연구 2년, 그리고 비디오 코덱 개발 10년, 인코더 시스템 개발 5년, 그래서 약 총 17년간 멀티미디어 개발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비디오 코덱과 함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코덱이란 거는 코더와 디코더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코더는 부호하기, 디코더는 복호하기라고 불리고, 부호화 과정은 인코딩, 복호화 과정은 디코딩이라고 불립니다. 코덱은 로우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현재 신호의 주변 정보를 활용하여서 예측 신호를 만들고, 원본과 예측 신호 간의 잔차 신호를 변환한 이후에 양자화와 부호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압축함으로써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전송 비용을 절약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압축된 데이터는 디코더를 통해서 다시 로우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60fps로 구성된 1시간 분량의 FHD 영상을 압축 없이 저장할 경우에는 필요한 저장 공간은 최소 670GB입니다. 이는 1TB 스토리지에 영상 1개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초당 10Mbps의 고화질 압축을 시행한다고 한다면 670GB의 용량을 4.3GB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TB 스토리지에 232개의 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되며 이는 약 167배가량 압축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레이트를 좀 더 낮추게 되면은 압축률은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만큼 데이터 손실에 따른 화질 저하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의 손실은 압축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여러 요인 가운데 주로 양자화를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양자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블러킹 아티팩트, 블러링 아티팩트, 링잉 아티팩트들이 있습니다. 블러킹 아티팩트는 블럭 기반으로 부호화되는 코덱 특성상 주변 블럭들 간의 양자화 오차로 인해서 주변 정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블럭과 블럭 사이에 블럭 잡음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보통 일반인들이 봤을 때 보통 깍두기라고 불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블러링 아티팩트 같은 현상은 세부적인 텍스트가 포함된 영상에서 압축으로 인해서 고주파 성분들이 손실되었을 경우에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고요. 링잉 아티팩트는 객체의 엣지 주변에 지저분한 잡음이 생기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플리커 아티팩트라든지 아니면 부하 모드 결정 과정이 잘못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화질열화 등 다양한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이미지 코덱하고 동영상 코덱은 데이터 처리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미지 코덱은 정적인 이미지 데이터를 공간 정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 JPEG이라든지 웹P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 코덱은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이미지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적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서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미지 코덱에 비해서 동영상 코덱은 압축률이 더 높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HVC나 AV1 같이 압축률이 높은 동영상 코덱에도 인트라 부호화라는 기술이 존재를 하고요. 현재 이미지 코덱으로서도 이러한 동영상 코덱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HEIF나 AVIF와 같은 그런 기술들도 존재합니다. 코덱은 계속해서 진화해 가고 있고, 하지만 시장은 보다 큰 해상도, 보다 높은 압축률, 보다 많은 서비스 채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비용, 네트워크 전송 비용 등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 소모도 심해지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컨텐츠들의 품질 향상과 그리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코덱 기술 이 자체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덱 기술의 발전을 포함하여서 네트워크 전송 기술, 저전력 칩에 대한 개발, 이러한 다방면의 기술들이 융합된 하나의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점점 높은 압축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코덱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코덱 제품이 소개가 되더라도 시장에서의 활용도 그리고 새로운 코덱에 대한 디코더의 보급률도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다가올 시장을 위해서 뛰어난 성능과 높은 부하율을 갖는 코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한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덱들을 활용한 퍼 타이틀이라든지 퍼 샷과 같은 새로운 인코딩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지속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시각적인 변화를 바로 인지할 수 있는 영상 처리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처리된 결과가 원본 대비 화질 개선 효과가 있더라도 이 기술이 코덱 앞에서 사용됐을 경우에는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일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코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후로 영상 처리 기법과 영상에 대한 부호화 압축 기술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서 진행하다가 점차 코덱 쪽으로 비중을 높이게 됐습니다. 코덱은 전체 인코더 시스템 내에 포함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코어 기술이고요. 코덱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신다면은 학부 교과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 처리, 디지털 신호 처리, 그리고 확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중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코덱 표준화 문서, 논문, 그리고 코덱과 관련된 레퍼런스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보면서 압축에 대한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대학원에 진학하시거나 혹은 코덱 개발 회사에 들어가셔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적인 경험을 쌓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덱 개발을 시작할 때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많은 부분들을 엔지니어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하다 보면은 설계 방향을 수정한다거나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원인 분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엔지니어들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HVC 개발 초기 당시에
4K 60 실시간 처리 시스템을 필요로 했던 적이 있는데 당시 장비 하나로 FHD 60fps만 처리 가능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4K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입력 영상을 4개로 분할하여서 4대의 장비에다가 전송을 하고 이를 각각 장비들에서 부활한 이후에 스트림을 다시 모아주는 분산 처리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라이브 재생이 가능한 결과를 보면서 상당히 뿌듯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